장인어른의 환갑잔치 날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 후로 저는 처가의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저를 괴롭힙니다. 도대체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왜 저를 그런 취급을 한 걸까요? 그날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기석, 올해 68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은퇴했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은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제 양복을 다림질하고 구두도 닦아놨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입는 옷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넥타이까지 골라놨더군요. 아내의 긴장이 느껴졌어요. 처가 식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보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여보, 이번엔 꼭 잘 보여야 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은퇴하고 경비일 시작한 뒤로 처가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요. 예전에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돈이랑 사위들 모임에서도 제 말에 다들 귀 기울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하기도 창피했습니다. 넥타이는 이거 해. 어두운 거 말고. 양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요즘은 경비복만 입으니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양복을 입어도 옛날 같지 않더군요. 폼이 안 났어요. 그냥 늙은 사람이 양복 입은 것뿐이었습니다. 자꾸 옷깃을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처갓집이 아니라 큰 식당을 빌렸더군요. 입구에 바고 환갑잔치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비싼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버스 타고 왔지만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니 다들 옷을 잘 입었더군요. 왠지 위축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무대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했어요. 돈이 많이 들었을 게 분명했습니다. 괜히 주눅이 들었어요. 처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처제 남편도 옆에 있었어요.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들었어요. 저보다 10살은 어린데 말이죠. 그 사람 옆에 선이 초라했습니다.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보라색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고 함께 다가갔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장모님이 저를 봤어요. 눈이 제 얼굴에서 양복으로, 양복에서 구두로 내려갔습니다.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평가하는 눈빛 같았습니다. 불편했어요. 아, 박서방 왔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친구들 같았어요. 다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경비일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옆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요. 귀가 멍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더군요. 네. 입이 바짝 말랐어요. 대답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힘들겠네. 나이도 있는데. 옆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니면 비웃는 걸까요? 구별이 안 됐습니다. 경비요? 아이고, 힘들겠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경비가 뭐가 나쁜 일인가요? 떳떳한 직업인데. 근데 그 순간만큼은 부끄러웠어요. 숨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어요. 그래도 일은 일이지. 자리 찾아 앉아. 말을 끝내고 다른 손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를 뒤에 남겨두고요.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자리로 갔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구석 테이블이었어요. 무대에서 제일 멀었습니다. 친척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테이블에 갔어요. 친척들이랑 이야기하러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게 더 외롭더군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비싼 음식들이었습니다. 근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냥 신용만 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지금부터 가족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차례가 오겠죠. 큰 사위니까요. 떨렸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박오 어르신과 부인 되시는 분 나와주세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자녀분들, 큰딸 되시는 분, 작은딸 되시는 분, 아내와 처제가 올라갔어요. 작은딸 사위 되시는 분, 처제 남편이 올라갔어요. 당당한 걸음으로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큰 사위니까 다음은 저를 부르겠죠. 가슴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딸도 올라갔어요. 3살짜리 손녀를 안고요. 저는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사회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축하 인사 받으시겠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 사위는 안 부르나? 저기 앉아 계시네. 왜 안 올라갔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창피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무대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1번, 2번, 3번. 아내가 잠깐 제 쪽을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 이번엔 전체 가족분들, 친척들이 우르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가야 하나 싶었는데 이미 무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숨이 답답했어요. 사회자가 손을 들었어요. 자, 다 모이셨죠? 웃으세요. 일어섰습니다. 무대로 가려고요. 몇 걸음 걸었는데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가 굳었어요. 좋아요. 한 장 더. 또 찍었어요. 제가 무대에 도착하기도 전에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대 계단 밑에 섰습니다. 올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뭇거렸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무대에서 와르르 내려왔습니다. 저는 계단 밑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내도 내려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왜 안 올라왔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입도 안 먹은 채로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됐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케이크를 자르고 가족들이 주변에 섰습니다. 아내도 거기 있었고 처제 가족도 있었습니다. 또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봤습니다. 멀리서요. 가슴이 아팠어요. 사진 속에 제 모습은 없을 겁니다.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케이크를 나눠줬어요. 테이블마다 돌렸습니다. 제 테이블에도 왔어요. 한 조각 받았습니다. 포크로 떠서 입에 넣었어요. 달았습니다. 너무 달아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장모님이 인사말을 했어요. 무대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덕분에 좋은 날 보냈어요. 특히 사위들 고생 많았어. 장모님이 처제 남편을 봤어요.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제 남편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요, 장모님은 제 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이 한 번도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조용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걸었습니다. 테이블 사이로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언제 따라왔는지 옆에 있었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지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빼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까지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뒤따라 나왔어요. 신발도 안 신고 양말 신은 채로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먼저 갈게. 지금 가면 어떡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안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한참을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텅 빈 버스에 혼자 앉았어요. 맨 뒷자리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몰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어요. 한 번, 두 번. 그래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두운 집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양복을 벗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를 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요. 창문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더 외로웠습니다. 나는 거기서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아내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온 거야? 저를 봤어요.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서운했어요. 위로는커녕 화를 내는 게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셨는데 친척들 앞에서 혼자 나가버리면 어떡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다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봤어요.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내는 이미 나가 있었어요. 처가로 가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나가는 발소리를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스르르 들어왔고 새들이 울었어요. 세상은 평상시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것처럼요. 일주일째 아내와 제대로 된 말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침묵이었고 밤에 누워도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아내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게 잘못한 건가요? 판단이 안 섰어요. 그냥 침묵 속에서 둘 다 침전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두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침묵. 더 이상 누구도 그 침묵을 깨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조용한 밥상 위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무 전후 맥락 없이 마치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터져 나온 말처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땐 가지 않을 거야? 제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구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여러 번 울었을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도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돌아가셔도 안 가. 대답했습니다.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제 자신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였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텅 빈 밥상 위에 제 혼자 남겨졌습니다. 제 가슴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정상인가?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피하는 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주, 3주. 아내는 계속 처가로 갔어요. 손녀 생일 파티가 있다고, 제사가 있다고, 명절이 있다고 이유는 계속 바뀌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 제 혼자인 날들이 자꾸만 늘어나갔어요. 밥을 지어도 먹을 사람이 없었고 저녁이 돼도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보고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는 날들. 이게 남은 인생인가? 그런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인지 알 리 없었습니다. 요즘 아내를 제외하고 누가 찾아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철렁했어요. 혹시 아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문을 열었어요. 장모님이었습니다. 처가에서 본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한복이 아니라 회색 평상복을 입고 계셨고 환갑잔치 때 화나던 얼굴도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팔에는 색색의 봉투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방문을 마음먹는 데만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처럼요. 잘 지냈나?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환갑잔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가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미안한 눈빛 같았어요. 그런데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손에 들린 봉투를 무릎 위에 놨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장모님은 저를 자꾸 봤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식으로요. 입을 열었다 다시 닫으셨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이 어머니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박서방,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해 보이셨어요. 이거 줬어야 했는데 손에 들린 봉투를 집어드셨어요.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봉투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돈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인가, 동정인가 아니면 정말 감사함인가. 환갑잔치 날 고생 많았어. 받아라. 안 돼요, 어머니.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손을 내밀고 봉투를 건네려고 했어요. 받아. 박서방. 안 돼요. 어머니, 그날 저 이름도 안 부르던 분이 이걸 왜 주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항상 조용한 제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니.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입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박서방은 안 부르고 가족 사진에도 없고 인사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데 이제 돈을 주세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머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다시 장모님한테 내밀었습니다. 제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서방, 장모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다른 봉투를 꺼내 드셨습니다. 얘 생일이거든. 연희 생일이야. 살림의 보태라고. 그 말이 날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내의 생일. 그것까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가에만 가 있는 아내. 아내의 생일까지 처가에서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뭔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손가락 끝까지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됐어요, 어머니. 이건 진짜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투들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봉투 중 하나가 떨어지면서 지폐가 흘러나왔어요. 초라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제 모습이 말이에요. 돈을 거절하는 늙은 사람. 거기엔 위엄도 없고 자존심도 없었어요. 그냥 나약했습니다. 박서방 들어봐. 장모님이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면서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냥 가세요. 제발.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쏟아낸 건가. 남은 건 그냥 공허함 뿐이었어요. 장모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봉투를 줍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바닥에 둔 채로요. 현관 쪽으로 가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박서방, 제발. 네, 어머니.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동으로요. 하지만 저는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도 처가와도 그 모든 것과요.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봉투들만 남겨졌어요. 지폐가 흘러나온 채로요. 제 인생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오후 2시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급박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내가 쓰러졌다.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다는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응급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우리 아내가, 손이 떨렸어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거의 뛰다시피요.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얼마나 느린지 모르겠었어요. 신호를 기다릴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응급실에서 어떤 상태일까? 그런 생각만 자꾸만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내 때문이야. 내가 처가를 거절했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간다고 했고, 돈 봉투를 집어던졌고, 모든 게 내 때문이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이 나와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단 거죠. 얼굴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의식은 있는데 정신은 좀 흐려 있어. 의사가 검사를 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건 다행인 건가? 그런데 왜 쓰러진 거지? 아내가 아프다고 한 적도 없는데 병실 앞까지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안색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아내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온해 보였지만 뭔가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입가도 굳어 있었어요. 마치 잠을 자면서도 뭔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요. 머리맡에 혈압 측정기가 달려 있었고 손목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점적 바늘 끝으로 맑은 액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보,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마치 아내를 깨울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의사와 함께 처제가 들어왔습니다. 처제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처제가 제게로 왔어요.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왜 쓰러졌는지 알아요? 아니, 스트레스예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발작이래요. 의사 말로는 마음의 상태가 신체에 영향을 미친 거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의 상태, 그게 뭐였을까요? 내가 준 상처, 내가 내뱉은 말들이 아내의 심장을 짓눌렀던 거죠. 나중에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쉬어야 해요. 처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가 뭔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내가 아프다. 아내 때문에 아내가 아프다. 그 생각만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틀이 지났어요.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아내 옆에만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도 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은 이랬어요. 심장 문제, 혈압 문제,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제 심장을 칼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계속 자고만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했지만 깨어났을 때는 정신이 흐려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으면 약하게라도 잡아주곤 했지만 제 얼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던 오후 제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 남편이었어요. 낯선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제 남편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없었어요. 형님,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네, 형님, 지금 집에 가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뭐 일 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형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야 했어요. 아내 손을 한 번 더 잡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간호사에게 잠깐 나온다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처제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명품 양복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환갑잔치 때처럼요. 얼굴은 근엄했어요.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가는 것처럼 단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을 논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님, 들어갈까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처제 남편은 제 대면에 앉았습니다. 자세가 곧았어요. 마치 면접관처럼요. 뭔가 판정을 내리려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왜 쓰러졌는지 아세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르겠는데요. 스트레스예요. 극심한 스트레스죠. 형님이 형수님한테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형님은 생각이나 해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처제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형수님이 이혼까지 생각했대요. 형님 때문에요. 형님이 처가를 끊겠다고 하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형수님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형님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하는 비난이 더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형수님은 가운데 껴서 죽을 맛이었어요. 아버지도 상처받으셨고 형님도 화나셨고 그 와중에 형수님만 둘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아버지 편도 남편 편도 아닌 자신을 아무도 이해 못해주는 자식으로 느껴지셨대요. 그 고민이 형수님을 먹어치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힘들었단 말인가. 손이 떨렸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우리 처가에서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요?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말 못할 정도로 절망해 있었어요. 가족이 분열되는 게 자신 때문 같고, 형님은 고집 부리고, 우리 아버지는 상처받고, 그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대요. 형수님은 매일 밤 몰래 울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뭔가 내가 아는 아내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몰래 운 아내. 그동안 제 옆에서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수님은 마음의 병으로 몸이 반응한 거라고요. 스트레스성 고혈압, 심장 부정맥. 다 정신적 피로 때문이라고 했어요. 형님이 경비 일하시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형님이 처제 남편은 잠깐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다시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저희 처가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고 남편이 서운해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니까 자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제 남편도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말을 계속했습니다. 형님, 형수님은 왜 태어났을까요? 그건 형님한테 물어봐야 할 질문 같아요. 형님이 준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면 형수님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형님이 형수님을 구해주세요. 제발. 처제 남편은 일어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걱정의 눈빛이었습니다. 형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잃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혼도 피할 수 있고 가족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형님이 먼저 아내 손을 잡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제발 생각해 봐 주세요. 형님, 문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혼자 남겨진 거실에 침묵만 남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요. 내 자존심이 아내를 죽일 뻔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도요. 처제 남편이 떠난 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처제 남편이 한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내가 아내를 죽일 뻔했다니. 내 자존심 때문에 아내가 입원했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차라리 저도 함께 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일이니까요. 결국 어스름이 질 때쯤 병원으로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내내 불안했어요. 아내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처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자꾸만 들었습니다. 병실 문 앞까지 가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용기를 내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깨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전보다는 좀 나아 보였어요. 여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뭔가 멀리서 날 보는 것 같았어요. 왔어? 그 대사가 자꾸 가슴을 헤쳤습니다. 반가움도 없었어요. 그냥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내가 손을 살짝 빼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내 손이 이제는 아내가 피해야 할 손이 되어버렸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창문을 봤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아내 앞에서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뒤에는 처제도 따라왔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보셨고 제 쪽을 봤어요.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박서방 왔네. 반말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아내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연희가 고생 많이 했어. 왜 이 모양이 됐냐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장모님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아내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난 괜찮아. 거짓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내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괜찮다고. 우리 딸아. 장모님이 아내의 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처제가 다 얘기했나? 네.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알겠나? 자네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말씀하시는 장모님의 얼굴도 아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아프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몸이 자꾸 흔들리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나야 괜찮지. 난 뭐. 대답이 투박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제가 엄마 어깨를 받쳐드렸어요. 엄마 앉아. 여기 앉아. 의자를 가져다 놨습니다. 장모님은 앉으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한숨이었어요. 박서방, 자네 알아? 이날이 뭔 날인지? 환갑잔치. 그게 아니야. 장모님이 저를 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날은 송별회야. 엄마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송별회라고요? 나한테 암 진단이 내려졌어. 6개월 전에. 간암이야. 시한부니까.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요. 마치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지는 것처럼요. 엄마, 우리 딸이 이것도 몰라주고 남편 앞에서만 고생했지. 이 모양이 됐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이 환갑잔치가 아니라 송별회였단 말인가. 장모님이 시한부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서방, 자네가 왜 내가 그날 저러는 줄 알아? 가벼운 농담 섞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랬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가족이랑 웃고 즐겁게 지내고 싶었거든. 근데 자네가 그렇게 나갔어. 손이 떨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엄마 때문에 가족이 흩어졌다고. 엄마인데도 내 딸을 이렇게 못 봐줬다고.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처제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미안해. 내가 잘 못 지켜줘서, 내가 환갑을 못 지켜줘서, 우리 딸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처음으로요. 제가 흘려야 할 눈물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자네가 한 번만 손을 내밀었다면, 자네가 한 번만 우리 가족을 받아줬다면, 우리 딸은 이렇게 안 됐어. 장모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 자존심이 이 모든 일을 낳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아내를 죽일 뻔했고, 장모님도 이렇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모님은 저를 원망하고 계셨어요.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장모님의 약을 드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아, 장모님도 이 병원 환자셨군요. 어머니도 입원하셨어요? 물었습니다. 응, 어제부터 검사 받으러. 처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엄마 상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벽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때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가운데는 장인어른이 아니라 장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었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제 어깨 뒤로 누군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그날 잔치가 진짜로 자신의 송별회였던 그 사람이 제가 나가버린 그 순간에도 자리에서 쟤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 사진을 봐. 장모님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네를 봤어. 자네가 오길 기다렸어.
자네가 안 오길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하길 바랐어. 근데 자네가 나갔어. 자네 자존심 때문에.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그날 사진 속에는 내가 없었지만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었던 거구나.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도 자신의 딸을 바라보면서도 빠진 사위를 찾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의사가 말했어. 나는 6개월 더 살 수도 있고 3개월 더 살 수도 있대. 알 수 없다고. 근데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거야. 이 남은 시간 동안 자네도 우리 연희도 함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장모님이 왜 그렇게 가벼운 톤으로 말씀하셨는지를요. 내가 놓친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요. 그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괜찮다고 했어요. 신체적으로는 안정화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제가 안녕하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손이 아내를 향할 때마다 살짝 몸을 돌렸어요. 마치 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침대 안쪽으로 등을 돌린 채 창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 아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존재마저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아도 아내는 저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 침묵 속에서 제 가슴은 계속 무너지고만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와 장모님 병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처제에게 물었더니 장모님이 어제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셨다고 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장모님은 계속 악화되고 계셨던 거구나. 얼마나 빨리 병은 진행되는 걸까요? 요양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제 손은 자꾸 떨렸습니다. 창밖의 풍경들이 흐릿하게 흘러갔어요. 장모님을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장모님의 남은 시간까지 빼앗아 버렸다는 죄책감이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이 죄책감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무게일 것 같았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처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어제 저녁부터 열이 나셨고 오늘 아침부터는 거의 말씀도 안 하세요. 의사는 시간 문제라고.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처제도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문제라니. 몇 시간이 남았단 말인가. 아니 며칠이?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엄마를 볼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지금 쉬고 계세요. 의사 말로는 아버지가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가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리셨다고요? 그런데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요? 아내 옆에서 죄책감에만 빠져 있었단 말인가? 장모님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인가? 아버지, 이건 엄마가 어제 남기신 거예요. 처제가 봉투 한 장을 건넸어요. 그 위에는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때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이 사진을 자꾸 보시더라고요.
어젯밤 내내 손에 들고 계셨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중얼거리고 계셨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가운데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가족들이 둘러서 있었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제 남편도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내 자리는 빈자리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 구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식탁 가장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그게 나였구나. 나는 사진 밖에 있었지만 사진 끝자락에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더 자세한 부분에서 제 어깨 뒤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누구인지 한눈에 알았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환갑잔치, 아니 송별회에서 장모님은 무대 위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도 계속 저를 봤던 거구나. 제가 떠나버린 그 순간에도 자리에서 저를 찾으셨던 거죠. 제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그 눈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이, 처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진이래요. 처음엔 아버지 생일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처제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없는 자리를 보면서요. 자신의 딸을 바라보면서도 어디선가 아버지가 돌아오길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이 사진에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 눈도 젖었어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날 내가 뭘 한 거야? 장모님은 마지막 순간의 사진에 자신의 사위가 꼭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니, 꼭 들어와야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사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사위가 알아주길 바라셨던 거겠죠. 엄마 친구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날 엄마 옆에서 보고 계셨던 분이 있었대요. 엄마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셨는지, 마치 아버지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요. 처제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무슨 감정으로 그걸 봤을까요? 아마도 안타까움과 함께 그 숨겨진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엄마는 그 사진을 몰래 뽑아서 자기 병실 벽에만 붙여놨어요.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나 봐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아버지가 그 사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가운데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진.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빠진 자리를 바라보는 한 여인의 눈길이 있었어요. 그건 마지막 남은 모든 시간을 그 빠진 자리에 쏟아붓는 그런 눈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보면 엄마 눈이 보여요? 처제가 가리켰습니다. 사진 끝자락, 제 어깨 뒤로 보이는 장모님의 측면. 고개가 약간 돌려진 상태에서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 눈빛이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절박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남편이, 그리고 자신의 사위가 함께하길 바라는 절박함이었어요. 마지막 시간까지도요. 엄마는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를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엄마를 봐줄래요? 처제가 물었습니다. 손에는 계속 그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제 어깨 뒤로 저를 바라보는 장모님이 계속 보였습니다. 제가 돌아서야만 보일 수 있는 그 눈길. 그걸 보기 위해 장모님은 얼마나 목을 아팠을까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창백해 보이셨습니다.
호흡도 얕아 보였고 손가락들도 창백하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이미 저곳이 아닌 어디론가 가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런데도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그건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다는 그런 감정이었을까요? 박서방, 왔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말이었어요. 여전히 반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손을 들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팔도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처제가 엄마 손을 잡아드렸어요. 장모님은 그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서방, 이제 알겠나? 네, 다 알겠습니다. 그날 자네가 나갔을 때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겠나?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흘렀어요. 처음으로 제 눈에서 진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마지막이 그렇게 끝날 줄은. 자네도 안 오고 우리 딸도 상처받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또 약해졌습니다. 처제가 엄마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은 평생 지워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장모님의 시간에, 아내의 마음에,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영원히요. 장모님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3일을 병실에서 보냈어요. 아내도 퇴원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아마도 장모님 때문이었을 겁니다.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바라던 게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 마지막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장모님의 마지막 순간 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다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처제는 엄마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셋을 차례로 봤어요. 말씀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결국 그냥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 축복도요. 장례식 날 아침 저는 처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환갑잔치 때 장모님이 계셨던 곳이었어요. 몇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웃 어른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처제는 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딸은 하얀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슬픔 속에서도 정성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형부, 처제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유품에서 이건 형부 거라고 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서방에게라고요. 그 글씨는 장모님의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쓰신 그런 글씨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인가 싶었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날 환갑잔치 때의 사진이었어요. 가운데 제 어깨 뒤로 쟤를 바라보고 있는 장모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서야 볼 수 있는 그 눈길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쓰여진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마음을 내려쳤습니다. 박서방에게 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야. 그날을 보면서. 하지만 다른 건 아니야.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 연희가 받은 가장 큰 상처는
가족이 흩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 미안해, 자네. 내가 마지막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하지만 자네, 알아줬으면 해. 나는 자네가 우리 집 사위라서 고마웠어. 정말이야. 자네가 우리 연희를 사랑해주는 거 다 봤어. 경비복을 입고 있어도 월급이 많지 않아도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바란 건 그것뿐이야. 자네와 우리 연희가 함께하는 거, 가족으로 함께하는 거. 자네의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거절했을 때 난 상처받지 않았어. 내가 이미 받은 시한부 선고 앞에서 자존심 따위가 뭐하겠어. 난 내 딸이 상처받는 게 싫었어. 우리 연희가 절망하는 게 싫었어. 그런데 자네는 몰랐겠지. 나는 자네를 처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그날 사진 속에 내가 자네를 찾고 있었다는 걸.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가장 미안한 건 자네에게 그걸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야. 자네는 나보다 세상을 더 살아야 해. 우리 연희를 지켜줘야 해. 우리 딸이 자네가 필요해. 나도 마찬가지였어. 이 남은 시간 동안 내 남편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자네는 다를 수 있어. 자네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자네가 손을 내밀면 우리 연희는 다시 살아날 거야. 자네, 다시 한번 말할게. 자네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자네가 없는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을 거야. 그 비어 있는 자리가 자네를 기다리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말아줘. 나는 남은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줄 거고, 내가 가면 우리 연희와 우리 가족이 그 자리를 지켜줄 거야. 영원히. 고마워, 박서방. 우리 연희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정말이야. 자네를 사랑했던 장모가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글이 보였어요. 펜으로 힘껏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마치 모든 남은 힘을 다해 쓴 것처럼요. 형부 엄마가. 처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제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이 편지를 쓰셨어요. 손이 많이 떨리셔서 쓰기 힘들어 보였는데 계속 쓰셨어요. 이 편지를 완성하실 때까지요. 마치 이게 마지막 일이라는 걸 아시는 것처럼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붙이셨어. 그리고는 이제 됐다라고 하셨어요. 마치 마지막 일을 끝내신 것처럼요. 제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장모님은 이 편지를 쓰기 위해 남은 시간을 사용하셨던 거군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저를 생각하며 말이에요. 형부, 이건 뭐예요? 처제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처제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처가 마당의 구석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의자가. 그 의자는 제가 환갑잔치 때 앉았던 자리였어요. 구석 식탁의 끝자리에 놓인 그 낡은 의자였습니다. 엄마가 저걸 놓고 가셨어요. 정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 의자가 있어야 한다고요. 처제가 그 의자를 가리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부를 위해. 형부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저 자리가 형부 자리라고 했어요. 영원히 형부가 앉을 자리라고 했어. 그래서 아무도 치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걸어갔어요. 그 의자 앞까지요. 의자는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고 풀도 약간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의자는 그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요. 제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래된 의자의 팔걸이가 제 손 아래에서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환갑잔치 때 이 의자에 앉았을 때의 감정들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때의 외로움, 창피함, 절망함.
하지만 이번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의자가 저를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등을 떠밀어 주는 것처럼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아내였어요.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요. 환갑잔치 이후로 처음으로 아내가 쟤를 안았어요. 제 등 위로 아내의 팔이 감겨졌고 뺨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대신해서 미안해. 엄마 대신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어요. 이것이 환갑잔치 이후 처음으로 제게 건네는 진정한 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못다한 말들이 많아. 그 말들을 내가 받아줄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 모든 게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내가 약했어. 당신의 상처를 이해해주지 못했어. 엄마한테도 당신한테도 미안해.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이 제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눈물을 등으로 느꼈어요. 쟤도 울었어요. 마당 구석 의자에 앉아 아내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마침내 함께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처와 절망이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처제와 딸도 다가왔어요. 침묵 속에서 우리 가족은 그 의자 주위에 함께 섰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의자는 여전히 그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처가 마당의 구석에 말이에요.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처제도 딸도 그 의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저를 위한 자리였거든요. 제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장모님이 남겨놓은 그 자리였습니다. 영원히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환갑잔치, 아니 송별회에서 왜 제 자리를 비워놨는지를요. 저를 위해 비워놨던 거군요. 제가 언젠가 돌아올 때까지요. 그리고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도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깊은 건지를요. 그리고 용서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정확히 3개월이 지났어요. 그 3개월은 저와 아내가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침묵 속에서 손을 잡고 밥상을 함께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누군가의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아내는 퇴원 후 집에 돌아왔고 저도 아내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저를 다시 봅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말도 걸어줍니다. 하지만 뭔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슬픔이었습니다. 장모님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들을요. 그 시간들이 우리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갔다는 아쉬움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처가 가볼까?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환갑잔치 이후로 제가 처가로 가자고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아내가 제게 처가에 가자고 물은 게 말이에요. 그 질문 속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 같은 그런 의미 말이에요. 응, 가자.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가에 간다는 게 무섭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웠거든요. 그 마당의 구석 의자가요.
그리고 장모님이요. 버스를 탔습니다. 처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내내 손가락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일상적인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길거리, 상점, 사람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가에 도착했을 때 처제가 나왔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어요. 딸도 함께였습니다. 처제의 얼굴도 딸의 얼굴도 밝아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형부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이라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제가 처가에 와야 할 순간들을 모두 놓쳤으니까요. 명절도 생일도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도 말이에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의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로요. 흙이 더 묻어 있었고 풀은 더 자라 있었습니다. 1년의 계절이 그 의자 위를 지나갔거든요. 봄도 여름도 가을도요. 하지만 의자는 그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눈물이 나왔습니다. 환갑잔치 때처럼 창피함이나 절망이 아닌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뭔가 다른 감정도 담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어요. 아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자리.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반복했어요. 마치 주문처럼요. 엄마가 남겨주신 자리야. 당신한테 우리 가족이 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이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상처받았다는 걸.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던 일들을 남겨둔 거야. 이 의자를 남겨두고, 편지를 남겨두고, 그리고 우리를 남겨두고,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함께 그 의자 앞에서 울었어요. 그것도 침묵 속에서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처제와 딸도 우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장모님이 남겨주신 것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헌신도요. 1년이 흐른 지금도 장모님은 그곳에 계신 것 같았어요. 형부, 여기 앉아 계세요. 저희 집 가서 밥 챙겨 올게요. 처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들어가자. 형부는 여기서 좀 쉬실 것 같아. 나머지 셋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마당의 구석, 혼자서요. 하지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그곳에 계신 것 같았거든요.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처제도 모두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환갑잔치에서 제 자리를 비워두신 이유를요. 저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제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요. 그 빈자리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처들, 아내의 병, 가족의 눈물들이 뭐였는지도 이제 보입니다. 그건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위했기 때문이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존심과 절망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저를 찾기 위해요. 제 자존심이 가린 것들을 이제 보입니다. 부끄러움이 감춘 것들이 이제 보여요. 아내의 사랑도 장모님의 헌신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려 바라보셨던 그 어머니의 눈빛도요. 처가 마당의 구석, 그 의자 위에 앉은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환갑잔치가 아니라 송별회였던 그날, 장모님이 제 자리를 비워두신 이유를요. 그건 절망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그리고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런 희망이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햇빛이 비쳐왔습니다. 11월이었어요. 그날과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여기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요. 장모님이 비워두신 이 자리에.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처가에 왔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요. 어떤 날은 아내와 함께, 어떤 날은 혼자서요. 그리고 어제는 처제가 엄마가 남겨둔 물건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첩이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그 사진들 말이에요. 처제가 사진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형부, 이 사진 봐봐요. 엄마가 언제부터 형부를 이렇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어요. 사진첩 속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도 있었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진에서 장모님의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요. 엄마가 날마다 이 사진첩을 보셨어요. 특히 환갑잔치 전에는요. 형부 사진도 자주 보시고 형부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셨대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장모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단 말인가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메모가 있어요. 혹시 형부가 보고 싶으신지 처제가 작은 공책을 건넸습니다. 장모님의 필적이었어요. 박서방은 우리 연희의 가장 큰 버팀목이다. 내가 가도 박서방이 있으면 우리 딸은 괜찮을 거다. 박서방,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말아라. 내가 원했던 건 너의 자존심이 아니라 너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 연희를 지켜줘. 약속해 줄 수 있겠나? 눈물이 났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졌어요. 그 메모는 마치 저를 위한 마지막 편지 같았습니다. 편지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장모님이 남기신 물건들을 보니 모든 게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 사진을 모아둔 봉투, 제가 준 선물들을 보관해둔 상자, 그리고 제가 쓴 카드까지요. 장모님은 모두 다 소중하게 지키고 계셨어요. 형부 알았어요? 엄마는 절대 형부를 싫어한 적 없었어요. 엄마는 형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남겨두신 거예요. 환갑을 송별회로 만들었던 것도, 저 의자를 남겨두신 것도, 편지를 남기신 것도 다 형부를 위한 거였어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환갑잔치에서 제가 본 것들이 제 자존심 때문에 왜곡되었다는 거리요. 제가 느낀 무시와 치욕이 사실은 깊은 사랑이었다는 거리요. 경비복을 입었을 때 장모님이 제게 물으셨던 말도 이제 이해됩니다. 그건 비난이 아니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제가 건강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환갑잔치 때 제 자리를 비워두셨던 것도요. 그건 쟤를 제외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해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를 기다리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처제가 밥을 차려놨습니다. 시골 밥이었어요.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어느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가에 자주 오던 시절 장모님이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셨던 그 밥들 말이에요. 이 반찬들 엄마가 형부 좋아하는 거 많이 남겨두셨어요. 형부 올 때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떴어요. 그걸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맛이었어요. 장모님의 손맛이 살아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요. 쟤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장모님이 남겨두신 모든 것들이요. 이 된장찌개도, 의자도, 편지도,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 시간들도야. 죽음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일까 계산하신 것 같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제가 깨닫고 돌아올까 하는 그런 계산 말이에요. 옆에 앉은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내도 장모님처럼 저를 사랑했던 거구나. 저를 기다렸던 거구나.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보, 아내를 불렀습니다.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약속할게.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가 나한테 약속하라고 했던 것처럼 넌 내가 지켜줄 거야. 아내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아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따뜻함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부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요. 처제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사함을요. 그리고 미안함을요. 그리고 앞으로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요. 그 이후로 저는 처가에 매주 갑니다. 의자에 앉아서요. 아내도 처제도 그리고 이제는 딸과 손녀도 함께 와요. 그리고 어느 날 처제가 말했습니다. 형부, 엄마가 원하신 거 이루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알겠더군요. 이 모든 일들이 뭐였는지를요.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던 한 여인의 사랑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남겨두고 빈자리로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바라봤던 그 사랑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를. 자존심과 절망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저를 찾아줬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의자 옆에서 제 역할을 할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일 말이에요. 아내를 지키고 딸을 지키고 손녀를 지키는 그 일 말이에요. 마치 장모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살아가신다면 꼭 용서를 구해보세요. 때론 우리가 놓친 사랑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을 알아차리기 위해 용기를 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이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연락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그 짧은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